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또 꿈을 찾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할 거냐면요. 우리 아이들, 가장 작게는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이해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애들을 이해한다. 뭘 이해하는 거죠? 이해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해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학문적인 이야기들 좀 나눌 텐데요.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학문적인 범위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걸 뜻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은 뇌가 성장하고 있어요. 즉 지적인 성장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때의 첫 번째 이해는 지적 성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머리 발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한다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심리가 있습니다. 그 심리도 발달하거든요. 사회와 함께 하면서, 사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함께하는 그 사회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함께하는 사회의 대표적인 건 학교죠. 뭐 학원일 수도 있죠. 또 아주 갓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유치원에 가죠. 유치원이 그들의 사회이죠. 사회 안에서 그들의 심리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심리사회학적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만 우리 아이들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문, 우리 아이들은 함께 모일 때 형성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있을 때 문화는 형성되고 함께 있을 때 문화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해는 뭐라고요? 지적인 부분에서의 이해, 머리 발달.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음 발달, 심리에 대한 발달이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 형성되는 문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해야만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랑의 구체적인 단어는 관심과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관심이 없다. 그거는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한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관심이죠. 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 관심은 가질 수 있지만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양육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청소년 아이들 만나고 대화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 너무나도 힘들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이해 못해요.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그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사랑한다면 우린 뭐 해야 돼요?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론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이 머리 발달, 이 지적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 지적 성장에 대한 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지적 발달을 이야기할 때 빼먹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교육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피아제입니다. 장 피아제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이들의 지적 발달을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한 학자입니다. 특히 갓난 아이기, 그 다음에 유치원 아이,
그리고 초등학생 아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 이론은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특히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서는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물론 초등학생 이상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피아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을 이해하는 데도 피아제 이론이 중요하지만 이분은 주로 초등학생 이하를 더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피아제 이론은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갓난아이, 유치원아이, 초등학생아이, 중고등학생 아이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이론입니다. 자, 이 사람은 4가지 단계로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4가지 단계는 먼저는 감각 운동기고요, 2번째는 전조작기고, 3번째는 구체적 조작기고, 4번째는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자, 먼저 감각 운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감각 운동기는 이제 아이죠. 완전 갓난 아이. 0세부터 2세까지 이 기간을 감각 운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갓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이고, 혹은 뭐 조카가 있고, 혹은 동생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갓난 아기들은 울지요. 울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입으로 무엇인가를 가져가게 되죠.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자기 입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 아이는 입으로 가져가서 세상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장난감이 있어요. 그것도 만지작 하다가 자기 입으로 가져가고요. 또 옆에 뭐 먹을 것 같은 게 놓여 있어. 그 아이들 입장에서 먹을 건지 먹을 거가 아닌지 모르죠. 그냥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물오물하면서, 이빨이 없는 아이들도 오물오물하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 운동기 때는 특징이 감각 운동, 느낌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딱딱하구나. 아, 부드럽구나. 아, 이게 짠맛인가? 아, 이게 달달한 맛인가? 아, 이게 그런 의미인가?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각을 통해, 느낌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이제 입을 통해서 감각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적 성장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요 갓난 아이들이 지적 성장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자꾸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입을 통해. 근데 물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걱정은 막 위험한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조심하셔서 아이 주변에는 안전한, 입에 가져가도 안전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소독도 잘 되고, 그래서 입에 가져가서 물어도 빨아도 괜찮은 장난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배치해 두면 아이가 입을 통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입을 통해 감각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번째는요. 전조작기입니다. 전조작기. PPT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전조작기는 2세에서 7세 정도에 해당하는 발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특징은 이제 아이가 말하기 시작하죠. 자, 아이가 말할 때 상당히 귀엽죠. 막 단어를 알게 되고 단어를 조합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언어가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좀 더 확장되면 얘네들이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때 아이들은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말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말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한 문장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문법에도 안 맞지만 또 얘기하고, 단어 나열하고 또 얘기하고. 왜? 신기한 거예요, 본인들도. 자신들이 언어를 알게 되고 그 언어가 계속 확장이 되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신기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때 이 전조작기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육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 받죠. 자기중심적 사고는 뭐예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뭐든지 다 나를 위해서, 뭐든지 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합니다.
다 자기 거래. 다 자기가 가져야 된대. 자기가 원하는 거 먹어야 된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가져야 된대요. 이 자기중심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특히 언제 그렇죠? 마트에 갈 때 유독 그걸 느낄 수 있죠. 우리가 롯데마트든 뭐 이마트든 가면 아이들 손잡고 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제일 먼저 어디로 뛰어가죠? 장난감 코너, 인형 파는 코너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인형을 딱 안게 됩니다. 장난감을 안게 됩니다. 근데요, 애들이 안는 장난감이나 뭐 인형은 어때요? 굉장히 비쌉니다. 얘네들은 벌써 아는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거구나. 꼭 비싼 거를 집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품고 그 다음에 안고 나서 이거 가져간다라고 애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이의 시선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지적 발달이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아이들, 자기중심적 사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이 장난감을 본 순간, 내가 아는 순간 그 장난감은 누구 것이 될까요? 아이 입장입니다. 그 장난감은 이미 아이의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내 것물. 이거는 이마트 사장께 아니에요. 롯데마트 사장께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내 시선에 들어온 순간, 내 마음에 품은 순간, 내가 아는 순간, 그것은 내 거가 이미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파가 나오죠. 그 반대파가 보통 이제 아빠나 이제 엄마죠. 애는 그 장난감을 품고서 이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찰나에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빠가 주로 그 역할을 많이 하죠. 아빠가 이제 옵니다. 야, 이거 비싸다. 이거 비싼 거 못 사겠다. 야, 다음에 가자. 넌 올 때마다 뭐 다 가져간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야, 아빠도 생각해야지. 아이 좀 놔. 이거 너무 비싸다. 막 이 실갱이를 벌이기 시작하죠. 자, 아빠는 이제 비싸다라는 이유로 자꾸 아이를 권유합니다. 이거 놔라. 근데 애는요, 아직 이때 숫자적 관념이 없어요. 이때는 숫자적 관념이 완전히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라는 개념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 인지 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의 말이 외계어로 들리는 거예요. 야, 이거 비싸니까 놔라. 아이 입장에서 비싼 게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이걸 뺏으려고 해요. 그럼 아이는 이제 어떻게 반응하죠? 울고 불고 떼쓰고 자질러지고 난리 나죠. 이거는 여러분 지극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고 이때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울고불고 떼쓰고 한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장난감이 이미 자기 거가 된 거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이제 계속 뺏으려고 하고, 그리고 애는 울고불고 떼쓰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부싸움으로 발전하죠. 얘 이렇게 누구 닮았냐, 얘 성격이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절대 부부 싸우지 마세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이 아이의 반응은 지극히 건강한 겁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아이는 자기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거를 엄마 아빠가 뺏는 게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때 아이들은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철저하게 고려하시면서 양육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하던 대체물을 가지고 가서 다른 것을 사게끔 하든, 또 대체 장소, 야 우리 다른 데 가자, 다른 데 가서 너가 원하는 것도 가져보자 해서 다른 데를 또 가게 한다라든지 유도한다라든지 대체 장소를 소개한다든지 거길 데려간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그 장난감을 뺏으시면은 애는 더 난리 납니다. 그리고 더 이제 힘듭니다. 아이 입장에서도 뺏기는 경험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 건데 왜 내게 뺏겨야 되는 거야? 이 경험 속에 어떤 아이들은 또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계속 인지 속에, 심리 속에 자리 잡는 안 좋은 경험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물이나 대체 장소를 소개하고 친절하게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PPT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구체적 조작기. 이때는 이제 7세부터 한 11세 정도 이 연령대에 해당되는데요. 구체적 조작기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가는 초등학생의 시절인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물론 유치원 가서 공동체를 경험하는 애들도 있지만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에 다 진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 이 세상 속에는. 그걸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닐 수도 있구나. 나만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다른 사람도 다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구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중심적 사고를 탈피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또 인지 발달의 내용은 보존 개념이라는 게 형성돼요. 여러분, 보존 개념은 뭐냐면 숫자적 관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이제 물 컵이 있다라고 해보세요. 한 컵은 높이가 높은 물컵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접시를 놨다고 해보세요. 접시는 넓게 평평하게 되어 있죠. 그럼 높이가 높은 물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넓은 접시에 따랐다고 여러분이 가정해 봅시다. 물의 양이 어떻게 됐죠? 그럼 답해 보세요. 물의 양이 변했나요? 동일한가요? 당연히 동일하죠. 자, 높이가 높은 컵에 물을 따랐고 동일하게 그 물을 넓은 접시에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물의 양은 동일합니다. 높이만 바뀌었지 이 컵은 높은 높이였지만 또 이 접시는 넓은 접시잖아요. 그래서 물의 양은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보존 개념이 없는 친구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의 양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애들이 계속 관찰하다가 어떤 애는 물의 높이가 높았는데 접시에 따르니까 낮아졌네. 그래서 물의 양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는 애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애는 넓어졌잖아요. 접시에 담으면 물을 이거 넓어졌으니까 이제 물의 양이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애도 있어요. 이건 보존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용기에 담든지 처음에 가졌던 물의 양이 보존된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인지 속에서, 우리 뇌 속에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숫자적 관념이에요. 수량적 개념이 이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존 개념은 수량적, 숫자적, 수학적 지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의 이제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논리적 사고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논리적 사고가 뭘까요? 학자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논리적 사고는 원인과 결과를 형성하는 생각과 사고입니다. 원인이 있고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죠. 이걸 연결하는 생각 사고가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와야 논리적인 부분에서 허용이 되고 완성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이거였는데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럼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논리적 사고가 시작되고 논리적 사고가 계속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집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죠. 잔소리하면서 얘야 너 양말을 아무데나 던지면 어떡하니? 자, 엄마가 얘기했잖아. 양말은 항상 세탁기 앞에 두란 말이야. 너는 그것도 아직도 못하면 어떡하니? 양말을 꼭 벗어서 세탁기에 두렴. 엄마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데 이제 아이가 엄마 눈을 똑똑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엄마도 지난주에 그랬잖아. 그럼 엄마가 이제 황당해서 얘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한테 그냥 양말 세탁기 앞에 두라고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지극히 사실은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원인과 결과를 이제 연결을 시키거든요. 머릿속으로. 잘 보세요. 나는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서 엄마한테 혼났다. 양말을 아무데나 던진 게 원인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혼났다예요. 그런데 엄마는 지난주에 양말을 본인은 아무데나 던졌는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혼난 적도 없고 어느 누구에도 어떤 소리도 안 들었어. 못 들었어. 그러니까 얘는 불공평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나만 혼나지?
왜 나만 양말 아무데나 던졌다고 왜 혼을 놔야 되지? 엄마도 그랬는데. 이 논리적 사고 때문에 이제 엄마에 대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돼. 이것은 불공정해, 불공평해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 구체적 조작기 때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이라고 하죠. 모델링이에요. 내가 아이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의 모델로서 작용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독교 교육의 방법은 모델링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예화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아이가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요. 그래가지고 잔소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빠가 양말을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양말을 이제 세탁기 앞에 잘 두는 그 실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한테 너 양말을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되겠지? 양말은 세탁기 앞에 두란 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 키우실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점은 뭐라고요? 모델링. 아이들의 모델이 되자. 내가 지키는 것만 아이들한테 주문하자. 내가 행동하는 것만, 내가 잘하고 있는 것만 아이들에게 주문하자.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제 교육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피아제가 이야기한 단계는 청소년기죠. 형식적 조작기라고 얘기합니다. 시기적으로는 11세에서 15세 정도까지입니다. 만으로 하기 때문에 뭐 16세. 또 여러분 시기는 너무 중요하게 보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어떤 학자들이 연구할 때 시기를 정하는 것은 그 당시 그 학자가 살았던 시대와 문화적 상황과 국가적 배경 안에서 시기를 형성하고 자신의 논지를 펴나가서 이론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아제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2020년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국가에 따라서 배경에 따라서 요 발달 시기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청소년 진입하는 시점이 다르고요. 미국 아이들이 청소년 진입하는 시점이 달라요. 국가별로 연령대, 국가별로 문화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11세에서 15세라고 했지만 청소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고등학교 시절 요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의 구체적인 이제 인지 발달의 특징은 추리력이 생겨요. 추리력. 그 다음에 예측력이 생겨요. 추리력도 생기고 예측력도 생기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리가 뭐예요? 우리 추리 소설 같은 거 보죠. 추리 영화도 있죠. 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까? 자, 요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넥스트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추리력과 또 예측력이랑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리력과 예측력은요, 시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것은 뭐 비단 대학 가기 위해서 그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지적 발달에 의해서 요 시기 때 추리력과 예측력이 생기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 입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미래,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는 이제 대학생이죠. 그럼 대학생 때, 청년 시절이죠. 또 청년 시절의 이제 미래는 이제 나이대로 보면 30살, 40살, 50살 계속 가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요 미래가 계속 진행되면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맞아요. 죽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죽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은 미래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애들도 있고 관심 갖는 아이들도 있고 궁금해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계속 진행되다가 결국 내 마지막 미래는 어딜까?
내 마지막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관심도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청소년 아이들과 이제 대화를 해보면, 청소년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면은 요 내용, 이 미래에 대한 관심, 미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주제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상적 사고입니다. 추상적 사고. 자, 요 추상적 사고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구체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 추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가 뭐죠? 구체는 눈에 보이는 물체를 뜻합니다. 그러면 추상은 구체의 반대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기독교적인 이제 내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이제 철학적 주제들, 이것은 구체입니까? 추상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구체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죠. 구체는 눈에 보이는 이제 물체가 구체예요. 그러면 철학적 사고는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죠. 그럼 추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지금 바로 눈에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추상의 개념에 들어가는 것이죠. 형이상학적인 내용, 그거 다 추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내용, 눈에 안 보여요. 신앙이 눈에 안 보이죠. 추상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죠? 청소년 아이들은 이 추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추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고, 또 철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서, 철학이 뭔가? 여러분, 철학이 뭐예요? 철학은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근원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이 보면대가 어떻게 생겨났지? 근원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이 핸드폰은 어디서 왔을까?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지? 나의 근원은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고가 철학적 사고거든요. 이거 눈에 안 보이는 추상입니다. 이런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는 연령대가 청소년 시절, 청소년기, 형식적 조작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때 이제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자연스럽게 뇌 속에서, 인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신이 있을까? 그 신은 누굴까?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굴까? 나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아빠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나의 신앙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신앙이 아니라,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과연 나의 신앙은 무엇일까? 나의 하나님을 찾고 싶다. 내 신앙을 갖고 싶다. 그러한 욕구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하나님 찾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찾다가 언제 주로 하나님 만나죠? 인격적으로? 수련회 때. 얘네들 관심은 계속 하나님, 신앙, 그 다음에 나의 신앙,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만드셨을까? 그 다음 하나님 만드셨다는데 그걸 확실히 알고 싶어요. 막 그런 추상적 사고가 계속 발전하니까 찾는 거예요. 신앙을 찾고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수련회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련회 때 쉽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죠? 수련회 얘기하니까. 올해 수련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기라서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수련회를 했죠. 또 주일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까지. 그러다 또 안타까운 일이 또 이제 최근에 또 벌어져서 참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수련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수련회는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내용이거든요. 왜?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추상적 사고가 발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찾다가 그 수련회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나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찾는 거예요.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수련회가 빨리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한테는 예배 중요하고 집중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수련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수련회 회복돼야 됩니다. 수련회,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이 형식적 조작기의 특징은 의심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심은 교육학적인 의심입니다. 교육학적인 의심은 뭐냐면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져 온 것에 대해서 진짜 그러한가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게 확실한가, 진짜인가를 검증하는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존 듀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의심은, 교육학적인 의심은 진리로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학적인 의심은 괜찮은 거예요.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모태신앙이었던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충격을 받죠. 이놈이 기도 안 하더니 시험 들었나? 안 되겠다. 야, 철야 기도해야겠다. 야, 오늘부터 우리 가정 예배 매일 빡세게 드린다. 막 엄마 아빠가 당황합니다. 당황한 엄마 아빠 상담 받은 적 저 꽤 많아요. 자, 엄마 아빠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 아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학적인 의심이 발동한 겁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서 엄마 아빠의 신앙 따라서 지금까지 커왔는데, 교회 다녔는데 진짜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지? 엄마 아빠로부터 들은 신앙이 아닌 내가 직접 경험하는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관심을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마음은 힘들지만 표현한 거예요. 나 교회 안 다닐래. 그것은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뭔지를 알고 싶고 정말 내가 어떤 이유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고 싶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나는 아직 경험 못했어. 엄마 아빠가 주입해왔던 하나님만 경험하고 알았지. 이제 나의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요. 그 외침이 우리 아이들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한민국 청소년 아이들의 특징, 표현의 특징 아시잖아요. 뭐 긍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죠. 부정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그 부정 속에 아이들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걔네들은 진짜 교회 안 다니겠다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 다니는 이유를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아빠 엄마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아직 못 찾았어. 이제 찾고 싶어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 아이들, 특히 교회 오래 다닌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충격받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구나. 하나님을 알고 싶구나. 신앙이 무엇인지 자기 신앙을 찾고 싶구나. 그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시고 차분하게 엄마 아빠가 만난 하나님, 엄마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 그 이야기들을 하세요. 하시면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나의 하나님을 나도 찾고 싶어. 기도해야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 기도를 자기 스스로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지를 자기 나름대로 탐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로부터 들어왔던 건 이제 참고가 되는 거고요. 이젠 자기가 찾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기, 이 형식적 조작기를 지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앙 형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신앙 형성은 엄마 아빠로부터 바로 주입되는 신앙이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찾아 나가서 탐구해서 찾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실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뭔지를 본인이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데 있어서 엄마 아빠는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때요? 피아제 이론 어렵지 않죠?
예,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론들은 진짜 좋은 이론이고 지금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설명한 게 이제 100% 피아지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 이론을 가미해서 편안한 쉬운 언어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한 것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자녀 양육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 제가 이해할 때 중요한 이해는 뭐라고 했죠? 마음 이해, 심리 발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심리 발달은 사회 안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형성하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심리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이 심리 사회적 발달의 대가는 이론의 대가는 에릭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슨 이론은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공부하는,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반드시 공부하고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근데 에릭슨 이론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은 발달을 전생애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달이라는 게 어린아이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생의 발달 형성이 된다. 나이대별로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은 그냥 청소년 이전에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이후에도, 청년 시절에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중년이 돼서도 계속, 그 다음 노년이 돼서도 발달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을 전생의 발달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릭슨 이론이 굉장히 탁월하면서 전문적이고 중요하고 모든 연령대를 커버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한번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단계를 먼저 보세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전생의 발달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 나이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요. 청소년기까지는 그나마 이제 많이 우리 문화권이랑도 연결이 되지만 뭐 청년기도 뭐 비슷하겠죠. 20세에서 35세까지 뭐 우리 문화권에서도 거의 얼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안 맞는 부분이 거기죠. 노년기죠. 노년기를 이제 뭐 55세 이후, 이거는 이제 에릭슨이 살았을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의 그런 연령, 기대 수명 안에서 이제 형성이 된 연령대인 거죠. 우리는 지금 노년기는 뭐 70세 이상은 돼야죠. 그래야 노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나이 때는 뒤로 갈수록 이제 장년기, 노년기로 갈수록 요 때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문화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요 이론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단계는 사람마다 다 거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릭슨은 자신의 이론을 이야기할 때 심리적 과제라는 걸 언급했어요. 뭐냐면 연령대별로 자신들이 성취해야 되는 심리적인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제라는 단어 아시죠? 숙제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자신의 심리 가운데서 완성을 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심리적 과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과제를 못 이뤘을 때는, 그 과제를 다 못했을 때는 그 과제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힘든 부분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리 안에, 우리의 심리 안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심리 안에 계속 형성돼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심리적 과제를 한번 볼까요? 자, 영아기 때입니다. 이제 갓난 아기 때죠. 갓난 아기 때는 심리적인 이 과제가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여러분, 신뢰가 뭐죠? 믿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죠? 엄마를 만나죠. 아빠를 만나죠. 여러분, 아이가 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엄마 아빠를 찾는 겁니다. 아이는요, 배고파도 울어요, 배불러도 울어요, 심심해도 울어요, 재밌어도 울어요. 우는 애 있어요, 재밌어도.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옆에 이제 없는 순간에는 가짜 울음도 있어요. 그렇죠? 가짜로 우는 애들도 있어요. 아주 영악하죠. 어릴 때부터 그게 근데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운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아이가 운다라는 건 엄마 아빠를 찾는 겁니다.
엄마 아빠 나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내 옆에 오란 말이야. 엄마 아빠 나 지금 배불러. 그러니까 일단 내 옆에 와.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 알려줄게. 엄마 나 심심하거든. 응애 응애 우는 거예요. 나 옆에 와서 놀아달란 말이야. 놀아주고 나서는 응애 응애 또 해. 아유 재미없단 말이야. 이제 하도 놀아줘서 지겹단 말이야. 딴 거 하란 말이야. 딴 거 시켜주란 말이야. 또 울어요. 여러분, 아이가 운다라는 건 엄마 아빠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요, 엄마 아빠를 찾는데 응애 응애 하면서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는데 엄마 아빠가 나타나지 않아. 계속 우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그럼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심리 가운데는 어떤 게 형성이 될까요? 신뢰의 반대인 불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아니 내가 이렇게 우는데도 내 옆에 안 나타나? 우리 엄마 아빠 맞아? 이제 의심, 불신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아기 때의 심리적 과제는 신뢰감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 있죠. 갓난 아기들은 항상 이제 엄마를 찾고요, 아빠를 찾아요. 그때 엄마 아빠가 옆에서 충분하게 있어줘야만 얘는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릭 에릭스는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어른까지도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다른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은 언제 그 믿음, 신뢰가 잘 형성된 거라고 에릭슨 얘기하는 거예요? 영아기 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됐는데도 다른 사람을 정말 못 믿어. 그런 사람 있죠. 다른 사람 얘기 진짜 못 믿는 사람. 그거는 이제 불신이라는 게 형성이 된 건데 언제 형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요 영아기 때 형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입니다. 자, 유아기 때는요, 자율성이 이제 심리적인 과제입니다. 여러분, 유아기 때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화장실을 가는 나이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훈련이 잘 돼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용변을 보는 훈련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율성이 형성돼요. 아이가 화장실 잘 가서 용변을 보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잘했네, 우리 애 이제 많이 컸네. 그럼 얘가 자율성이 형성이 돼요. 그런데 얘가 실수를 합니다. 화장실에 가기 전에 이제 실을 싼 거예요. 화장실 가는 도중에 또 실을 쌌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엄마가 아빠가 야 너 뭐 이 나이 되도록 이제 아직도 오줌 싸면 어떻게, 바지 오줌 싸면 어떻게 해, 너 아무데나 싸면 어떻게, 이게 부정적인 경험으로 들어온다면 수치심이 생기는 거야. 수치심. 나 창피해. 너무 창피해. 이런 수치심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 유아기 때 아이들은 이제 배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화장실에서 자기 스스로 이제 용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격려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기 때입니다. 아동기 때는 3세에서 6세인데 이 아동기 애들은요,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뭐 장난감 갖고 놀아도 혼자서 막 뭔가를 만들어내죠. 또 뭐 찰흙 같은 걸로 뭐 접시도 만들고 냄비도 만들고 음식도 거기 만들고 엄마 앞에 가져가서 엄마 내가 만들었어, 아빠 내가 만들었어, 막 그렇죠. 막 가위도 찰흙으로 만들어서 엄마 아빠 내가 막 이거 머리 깎아줄까 막 이래요. 뭔가 자발적으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선 이제 혼내거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만드는 거야, 아우 막 이러거나, 혹은 아이가 엄마 아빠 도와준답시고 엄마 나 이거 휴지 좀 줘봐, 내가 여기 닦아볼게, 막 닦는데 막 더 어질럽혔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너 이거 왜 이렇게 어질럽혀? 그러면 얘는 자발성이 아니라 뭐가 형성된다고요? 죄책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죄책감.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령기입니다. 학령기 때는 이제 7세에서 11세까지거든요.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 시절이죠. 이때는 여러분 아이들은 부지런합니다. 엄청 근면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막 뭔가 뭐 정말 아주 직접적인 표현으로 막 빨빨거리면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는 동기는 칭찬받고 싶어서요.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자기 스스로 뭔가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게 할 때 엄마 아빠가 칭찬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럼 얘는 근면성이라는 심리적 과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못 받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엄마 아빠는 칭찬 한마디 안 해줘. 아무리 내가 부지런하게 뭔가를 해도 엄마 아빠는 격려의 말, 인정의 말을 안 해줘. 그럼 얘 마음속에 열등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은 언제 가장 필요해요?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에 칭찬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른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 중에 여러분 열등감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럼 에릭 에릭슨의 이론에 근거한다면 언제 그 열등감이 형성된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형성된 거예요. 그게 어른까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 칭찬을 많이 해주십시오. 자, 그다음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때는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심리적인 과제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누군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자아 정체성의 시기, 요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찾으면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지만 내가 누군지를 이제 몰라요. 못 찾았어. 그럼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는 정체성 혼란이 와서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뭐 이 세상 뭐 있냐? 뭐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이제 엄마 아빠의 역할은 너가 누군지에 대한 신앙적인 조언도 해줘야 되고, 말씀 안에서 너희가 누군지, 우리 인간이 누군지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 고민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음 청년기 때는 이제 누굴 만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면 친밀감이 형성되고, 만나지 못하면 짝을 만나는 시기죠. 못 만나면 소외감이 형성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년기 때는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성과를 낸다면 생산성이라는 과제가 형성되고 완수되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보상을 못 받으면 침체, 그 침체를 다른 말로 하면 우울입니다. 우울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노년기 때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이랬지, 내가 청년 시절에 이렇게 살았지, 그때 의미는 뭐였지, 내가 30살 때 이랬지, 40살 때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때 이런 걸 배우고 이런 역할을 내가 했지. 의미를 찾으면 이 분한테는 통합성이라는 심리적 과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생 살면서 뭘 했지? 내가 뭐 하며 살았지 여태까지? 의미를 못 찾으면 절망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생의 발달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지적 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특히 이제 에릭슨 이론은 전생의 발달이니까 어른들도 다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 이론을 좀 참고하시면서 양육하시는데, 잘 양육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화에 대한,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나 시청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강의지만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 또 선생 되기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내용이 구체적인 교육의 현장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